제가 이 일을 꺼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실 처음 느낀 건 불안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있다는 감각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의심한다니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아내와 처가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명절마다 오가고 예의는 지키되 그 이상으로 선을 넘지 않는 정도. 얼핏 보면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가의 2층 복도 끝에 항상 잠긴 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방을 본 건 신혼생활 초반이었고 장인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저 방은 내가 연구할 때 사용하던 자료들을 정리해둔 곳이야.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 말씀하신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마치 경고하듯. 다른 가족들도 그 방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현직에서 물러나신 공대 교수셨고 제 생각에는 기술 특허나 학술 자료 같은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실마리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청소 도우미 분이 그 방의 문을 열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장인어른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도 높아졌고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외출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운동하러 간다고 했어요. 그 누구라도 이 정도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달랐습니다. 말이 늘어나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항상 짧게 말하고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외출 전에는 자꾸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고 저에게 물어보는 말에 대한 대답이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났어. 몇 시에 들어와? 글쎄. 그랬던가. 이런 식의 대답이 반복되니까 자꾸 뭔가 이상했어요. 제 기분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3개월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날 돌아왔을 때의 향이 달랐어요. 항상 쓰던 향수 냄새는 없었고 다른 향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카페에서 나는 커피 냄새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코는 뭔가 다름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기 전에 거울을 보더라고요. 아내가 거울을 보는 건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날따라 유독 길게 봤어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자신을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아내의 침대를 사용하는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엔 자연스럽게 제 옆에 누웠는데 3개월 차부터는 자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제가 자리에 누우면 아내는 피곤해라고 말하면서도 거실 소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단순히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주 3, 4회 정도로 규칙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그런 날들이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모든 걸 무시하려고 했어요. 부부 관계에서 작은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사람은 변하고 감정도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더 다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먼저 키스를 하고 퇴근 후엔 하루 일과를 물어봤습니다. 요리를 도와주고 영화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아내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제 다정함이 쌓여갈수록 아내는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줄 수 있는 감정에 흥미를 잃은 듯이요. 눈빛이 흐릿해졌고 웃음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려움?
아니면 제 진심이 자신을 올가맨다고 느낀 걸까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의심이라는 감정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안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자라났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처럼 자꾸만 저를 향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가로 가던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가족들이 모여 있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장모님은 시장을 보러 나가신 상태였고 장인어른은 마당에 텃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급한 전화가 왔다면서 차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0분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다가 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작업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완전히 열려 있진 않았지만 분명히 틈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전엔 항상 확실하게 잠겨있던 문이 아니었던가요? 손이 떨렸어요. 그 틈 사이에 손가락을 끼워 넣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문고리는 이미 열려 있었고 안쪽으로는 어두운 공기만 흘러나왔어요. 벽면 전체를 검은 커튼이 덮고 있었고 전등을 켜자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면 벽에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컬러 사진이었고 최근에 촬영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의 중심에는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다른 각도에선 귓가에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일부러 자르거나 가려져 있었어요. 마치 신분을 보호하듯이요. 더 끔찍한 건 책상 위의 노트였습니다. 그곳에는 날짜별로 적힌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간, 아내의 복장, 이동 경로, 만난 사람의 특징까지. 모든 게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 주차장 뒤편. 그 날짜는 3일 뒤였습니다. 저는 그 방을 빠져나왔고 복도에서 장인어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변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를 발견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바라봤고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완벽한 연기였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사진들, 그 체계적인 기록, 그리고 장인어른의 무서운 침묵.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밤 제 방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누군가가 계획한 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장인어른이 있었어요. 하지만 왜? 어떤 의도로? 그 질문들의 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실을 마주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제게 그건 어떤 의미도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냄새로 깨어났어요. 커피 향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처럼. 그런데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거실로 내려갔을 때 아내는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깼어? 밥 다 됐어.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요. 어느 쪽이 더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였을 거예요. 저는 밥상에 앉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뭐 했어? 제가 물었어요. 평범한 질문처럼.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제 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 0.3초 정도의 망설임.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내의 뇌는 어떤 질문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랑 만났어. 커피숍에서. 거짓이었습니다. 처가에 그 사진들이 증명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폭로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 그냥. 대학 친구들. 당신은 안 만나본 애들. 또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3주 동안 저는 주의 깊게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샀어요. 사무실에서 쓰는 포스트잇만 한 크기의 수첩이었죠. 그곳에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외출 시간, 복장,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상태. 처음엔 이런 행동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자신이 또 다른 감시자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런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이성만 남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내의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아내는 외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끔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외출하곤 했어요. 하지만 가장 규칙적인 건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들의 아내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외출하기 30분 전부터 아내는 화장을 다시 했어요. 이미 외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집을 나가기 직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입술을 다시 칠했습니다. 머리도 한 번 더 빗었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항상 같은 연회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 코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코트를 입을 때마다 저의 심장은 딱딱거렸습니다. 돌아왔을 때의 아내는 다양했습니다. 때론 눈빛이 흐려 있었고, 때론 어떤 불안감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가장 특이했던 건 어떤 날은 마치 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아는 듯한 눈빛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에서의 일상적인 대화들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일 뭐 하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뭔가를 원하는 톤이었죠. 제가 한 발 물러나면 한 발 나가고 제가 다정해지면 아내는 더 멀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건 아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언제나 손에 쥐고 있었고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오면 화면을 가리며 확인했습니다. 카톡 알림음을 들으면 즉시 반응했고요. 하지만 제가 핸드폰을 들 기미가 보이면 아내는 재빨리 화면을 끄곤 했어요. 저는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처가에서의 만남도 달라졌어요. 2주 후 명절을 위해 처가에 간 날, 저는 장인어른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대하던 방식과는 명백히 달랐어요. 시선이 조금 더 길었고 때론 경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볼 때의 눈빛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부모님 같은 게 아니라 관리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있을 때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자주 신호를 보냈어요. 아주 미묘한 신호였습니다. 눈썹의 미세한 움직임, 목의 기울임 아니면 손가락으로 자신의 팔뚝을 톡톡 치는 행동 같은 거요. 아내는 그 신호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무용수처럼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사위, 시간 되지. 한번 만나자. 점심이나 하지. 목소리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톤이었어요. 저는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건 이유가 뭔지, 그 자리에서 뭘 말씀하실 건지 말이에요. 3일 후 저는 장인어른과 처가 근처 작은 정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장인어른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요즘 별일 없는가? 잘 지내고 있지?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치 경고장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국을 한 숟가락 뜨셨어요. 제가 뭔가를 더 말하기 전에 충분한 침묵을 만드셨죠. 가정이라는 건 균형이야.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중요해. 그걸 이해하겠지?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안다는 걸 보이면 안 됐어요. 물론입니다. 저도 아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프라이버시. 장인어른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건 좋은 태도야. 특히 아내의 개인적인 시간들 그리고 나의 개인 공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이야. 그 말을 할 때 장인어른의 눈빛이 변했어요. 원래 따뜻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뒤에 뭔가 어두운 게 숨어 있는 것처럼요. 혹시 최근에 우리 집에 오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었나?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방을 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러길 바래. 가정의 평온이라는 건 잘 모른 척 유지되는 거야. 알겠나? 그건 위협이었습니다. 아주 정중한 위협이었죠. 점심을 마치고 나오면서 장인어른은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요즘 행복해 보이던가?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이 화요일이었어요. 오후 2시 30분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연회색 코트를 입었고 거울 앞에 섰죠. 저는 현관에 몸을 숨기고 아내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저도 뒤를 따랐습니다. 차를 따라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용이 주도하게 움직였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을 때도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고 아내 차가 빠져나갈 듯하면 속도를 높였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차는 외곽으로 향했어요. 번화가를 벗어난 주택가, 그 다음 한적한 상업지구. 마침내 아내는 조용한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커뮤니티 카페였어요. 그곳은 관광객이 별로 없는 곳이었고 주민들이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카페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남자를 제 눈은 자동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의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았어요. 밖에서 봐도 충분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았어요. 처음엔 딱 지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테이블 너머로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자신의 의자를 옮겨 그 남자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뭔가 말할 때 아내는 웃음을 흘렸어요. 그 웃음이 제가 집에서 본 웃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자유로웠고 더 진정한 즐거움 같았죠.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그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요.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더 강하게 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요. 제 손가락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손톱이 손가락살을 파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50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모서리에 서서 잠시 말을 나누었고 그 남자가 아내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닿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아내의 행동, 그 남자와의 만남, 심지어 주차장에서의 그 제스처까지. 모든 게 누군가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장인어른이 있다는 거요. 집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아내를 보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뭔가 말을 걸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 그 밤 저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계획을 세웠다는 건 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는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낯선 누군가였습니다. 마음을 먹으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냉정함이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방 안에 뭐가 더 들어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사진과 노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장인어른이 왜 이러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이 모든 걸 계획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장모님이 지방 친척을 다녀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엄마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방에 다녀온대. 아빠 혼자 집에 계신다고. 그 순간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 사이에 처가도 한번 들러야겠네.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목요일 밤 저는 처가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불이 모두 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방도 어두웠고 거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센서 등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꺼졌어요. 마침내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담을 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담의 높이를 가늠했어요. 약 1.5m 정도였습니다. 충분히 넘을 수 있었죠. 제 몸은 예상보다 가벼웠고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마치 제가 이런 일을 해본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절박했을 뿐입니다. 집 뒤쪽의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실이 보였고 복도도 보였습니다.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을 테지만 제가 찾던 건 다른 방법이었어요. 처가에 들어온 지 1년여, 저는 모든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뒤쪽의 작은 창문. 거기는 조금 덜 단단하게 잠겨 있었어요. 창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날렸어요. 그리고 부엌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심장이 철렁거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제 발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 계단을 밟을 때마다 나무가 소리를 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방이 저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돌리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전등을 켤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본 것보다 더 많은 걸 봤습니다. 사진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먼저 그 상자들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USB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더들, 파일들,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그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의 사진들이요. 하지만 이전엔 없던 사진들이었어요. 더 가까워진 거리, 더 친밀한 장면들. 그리고 그 사진들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행동 분석.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측 공원. 피험자의 손가락이 대상자의 팔에 닿음. 심박수 상승 예상. 감정 억제력 약화 시작. 피험자. 저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피험자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대상자였습니다. 모든 게 실험이었다는 거죠. 저는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곳엔 USB가 있었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방에서 휴대용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는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폴더명들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감정 제어 실험, 외부 자극 반응, 신경증 유발 및 회복, 의존성 형성 과정. 가장 오래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한 문서의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심리적 자극을 통한 통제 메커니즘 개발, 사례 3, 가족 단위 감정 실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장인어른의 자필로 보이는 노트였습니다. 폰트가 아니라 손글씨였죠. 날짜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딸의 감정 독립성 실험을 위해 외부 자극원을 도입했다. 초기 단계에서 딸은 죄책감을 표현했으나 반복된 긍정 강화와 합리화를 통해 점차 감정 마비 상태에 진입. 남편은 초기 의심 단계에서 기대한 대로 감정 억제력 발휘. 신뢰 기반 관계 구조 파괴 가능성 확인.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도 실험의 일부였다는 뜻이었어요. 관찰 대상시로 표기된 제가요. 그리고 아내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획된 일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만든 실험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관찰 대상시의 반응 측정 방법. 신뢰관계 파괴를 통한 심리적 압박 관찰. 배우자의 행동 모니터링 능력 평가. 감정적 회복 능력 측정. 장기적 심리 상태 변화 기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찰 대상시는 예상보다 차분하고 논리적 접근을 시도 중. 감정 폭발보다는 자체 조사 가능성 높음. 만약 진실을 알게 될 경우 대응 방안 필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가 들었어요. 저는 가방에 USB 2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집을 빠져나올 때 저는 창문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거였죠. 창문을 통해 부엌으로 빠져나갔고 다시 담을 넘었습니다. 차에 탄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나무통이 누워있는 것처럼요. 일요일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사무실은 작지 않았고 그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일반적인 외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주 보는 사건이라는 듯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USB를 건네고 그 안에 문서를 보여줬을 때는 달랐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심리적 자극을 통한 통제 부분을 읽을 때요. 이건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외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정신적 학대고 동시에 제3자까지 포함된 조직적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포함되나요? 네. 당신도 이 실험의 대상이었다면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동시에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 USB의 파일들이 정말 아버지의 기록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아내의 불륜 상대방도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본 모든 것들, 체계적인 기록들, 그리고 장인어른의 차가운 손글씨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를요. 앞으로 남은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고드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월요일 오후 아내가 평소처럼 외출을 준비했어요. 그 연회색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어요. 하지만 제 눈은 아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와 만나러 가는 장면을,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아내가 나간 30분 후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사진들, USB 파일들,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들. 모든 걸 조직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명확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단순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켰고 장인어른의 자세한 이력을 검색했습니다. 그분은 현재 한 연구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제출 채널이 있었습니다. 익명 고발용 채널이었죠. 저는 거기에 파일들을 업로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몇몇 언론사에도 연락하기로 했어요. 전직 교수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밀 심리 실험이라는 주제로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올 때 저는 뭔가를 결정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 저는 침묵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내와 밥을 먹고 일을 다녀오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마치 제가 아내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를 보는 관객이 되어버린 것처럼요. 아내는 여전히 그 남자와 만났고 저는 매번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내가 제 옆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 여자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아내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육체를 차용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요일 오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일을 세상에 퍼뜨리려고 합니다. 어디로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먼저 고발 채널이 있는 곳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단의 내부 고발 시스템 그리고 관련 부서 및 언론사.
하지만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재단의 고발 채널에 로그인했어요. 익명이었지만 이 시작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업로드했습니다. USB에서 추출한 모든 기록들, 사진들, 그리고 장인어른의 손글씨 노트의 스캔본들. 함께 남긴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한 재단 이사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 조작 실험에 대해 고발합니다. 첨부된 파일들은 모두 원본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 이후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저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전직 대학 교수, 가족 대상 비밀 심리 실험 진행, 외도 조작 및 감시 시스템 운영. 이메일 본문은 짧았습니다. 단순히 사실만 나열했어요. 어떤 감정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재단에서 장인어른에게 연락이 갔던 모양이었어요. 아내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고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에서 무슨 일이 있대. 큰일 아니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거짓이었어요. 아내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다 보였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첫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작은 신문사였지만 내용은 충분했어요. 전직 공대 교수, 딸의 불륜을 촉진하고 기록한 정신조작 실험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제 신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아내에게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저는 노트북을 들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거 읽어봐. 아내의 손이 떨렸어요. 스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죠. 읽으면서 아내의 얼굴이 변해갔어요. 처음엔 창백해졌고 그 다음엔 붉어졌고 마지막엔 아무 표정도 없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속삭였어요. 너는 뭐라고 생각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기사를 자꾸만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내용이 바뀔 거라고 믿고 싶은 듯이요. 하지만 기사는 같은 내용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물어봐야.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물어봐? 뭘 물어볼 거 있어? 이미 다 나왔는데.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내는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화면을 터치했죠. 아빠, 기사 봤어? 지금 그 신문사 기사.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내의 표정으로 충분했어요. 장인어른이 말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지막 말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장인어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분이 신처럼요. 저는 그 전화를 끝내도록 강요했습니다. 끊어. 아내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이제 아내의 모든 감정이 연기로 보였어요. 우리 대화 좀 해보자. 너는 뭐였어? 실험? 아니면 공범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너는 뭐? 피해자? 그럼 왜 그 남자랑 계속 만났어? 제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었어. 아빠가 뭐?
강제로 만나라고 했어? 차라리 그랬으면 낫겠다. 그럼 넌 피해자인 거고. 근데 넌 내게도 거짓말했어. 계속, 매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울음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토요일 아침 경찰이 연락을 했습니다. 고발 건으로 인해 조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제 진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 경찰서에 간다. 모든 걸 말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USB에서 발견한 기록들, 사진들,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도 이 실험의 대상이었다는 거였어요. 담당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네요. 심리 조작, 불순한 목적의 외도 조장. 그리고 이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니요. 그 형사가 말했어요. 피해자분들이 많네요. 아내분도 당신도 그리고 아마 그 외도 상대자도. 외도 상대자요? 네. 그 사람도 모르고 실험에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상황을 봤습니다. 그 남자도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였습니다. 일요일 장인어른이 연락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감춘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한 짓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너는 그걸로 뭘 얻으려고? 가족을 파괴할 생각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이미 당신이 파괴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될 줄 아나? 그리고 너도 함께 망가질 텐데. 그래도 진실은 나오겠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밤 아내는 방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거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두기만 했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또 다른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번엔 더 큰 신문사였어요. 제목은 심리실험이란 명목 하에 가족을 통제한 교수. 재단에서도 행동 게시였습니다. 기사에는 경찰 조사 소식도 나와 있었고 재단이 해당 인물의 이사직 정지를 결정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거를요. 모든 게 흘러가고 있었고 제가 특무는 다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오직 결말뿐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아내는 제게 대화를 걸었어요.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건 건 며칠 만이었습니다. 우리 좀 얘기하자. 저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이 몇 분이나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말했어요. 나 너한테 모든 걸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뭔데? 아빠가 어릴 때부터 날 실험했어. 감정 조절이라고. 나한테 하는 말이 감정이라는 건 약함이고 그걸 컨트롤할 수 없으면 넌 망한다는 거였어. 아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커가면서 정상적인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됐어. 누군가한테 의지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것도 약함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은 절대적이었어. 지금도.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이 정말 텅 빈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깊숙이 파고들어 뭔가를 꺼내간 자리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 남자는
아빠가 나 때문에 데려온 거야. 내가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한다고.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어. 엄청. 근데 아빠가 자꾸 이건 과정일 뿐이야. 이걸 견뎌야 강해진다고 말했어. 그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내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봐. 그 감정도 제어되는 것처럼 느껴져. 죄책감도 미안함도 그 남자한테 가진 감정도 다 사라진 것처럼. 근데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꺼버린 거였던 것 같아. 내 안에 뭔가가 꺼졌어. 그리고 지금도 아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랑 지낼 때도 다른 누구와 지낼 때도 난 그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감정 표현, 그게 다 거짓이고 연기라고. 저는 한참을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섭지. 이게 다 드러났으니까. 아빠도 나도 다 망가진 건가 싶고. 그리고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그 감정도 제어되는 건지 진짜 감정인지 모르겠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도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마치 화면 속에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요. 그 정도로 제 마음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제가 말했어요. 너 원망하지 않아. 너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나도 피해자야.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빠한테 뭘 할 수 있어? 나도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내가 끝나고 아빠의 조종이 시작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가장 섬뜩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이 진행했던 다른 실험들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전 대학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심리 조작과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감정적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말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것도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 저는 아내에게 한 가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한테는 어땠어? 아내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아빠가 시킨 대로 한 거고 그게 끝인 것 같아. 그 사람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싶어.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 깨닫기 싫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도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걸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남자도 장인어른을 고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는데도 멀쩡하니? 저는 대답했어요. 멀쩡한 게 아니라 다만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무너지면 어딘가에 짚고 일어나야 하는데 저는 그 짚는 곳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2주 후 장인어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변호사가 처리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경찰 조사 중 저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한 실험이 시작된 게 언제인지. 그건 아내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17년이었습니다. 17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고 지시를 따르고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으면서. 3주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명확한 외도와 정신적 학대 사실이 있으니 충분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오래 걸릴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빨리 끝날 게 아니라는 거를요. 아내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을 쓰면서요. 저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칠 때도 눈을 피했어요. 그게 더 자연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제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손글씨 편지였어요. 여기에서 직접 적지는 않겠지만 그 편지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제 인생을 빼앗아간 것에 대한 미안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걸 찾기 위해 떠나야 할 것 같아. 그 편지를 읽고도 저는 여전히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약 2개월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제 삶은 기계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집에 돌아오고 아내를 피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모든 일정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안도감이었어요.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된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내가 되찾은 게 뭔지 모르겠다는 그런 종류의 공허한 말입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불륜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으며 부도덕적 행위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괴가 확인된다. 청구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다. 수치로 환산된 우리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아내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특별한 감정 표현 없이 마치 다른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요. 그게 얼마나 섬뜩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아내는 일주일 뒤 집을 떠났습니다. 가방 하나와 작은 캐리어만 들고요. 평소처럼 아무 말도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 눈이 맞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마지막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갔어요. 안녕. 그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응. 저는 한 음절로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무서웠습니다. 마치 제가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호흡하고 밥을 먹고 일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말했어요. 장인어른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해서 기소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심리 조작, 감정 학대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기록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를요. 증거가 있어도 진실이 있어도 법이 모든 걸 처리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요. 재단의 상황도 변했습니다. 기사가 계속 나가면서 재단의 내부 조사가 심화되었어요. 장인어른이 공식적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식 발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걸요. 그 이후로 언론에 장인어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분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이번엔 기사를 쓴 기자와 당신을 함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진행되겠지만 증거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어요. 모두가 저를 알았습니다. 그 뉴스의 남자라고요. 처음엔 동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쯤 되돌아올 건지,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이 있었는지, 그런 종류의 호기심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선배가 한 번 말했어요. 힘내.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할 게 뭔지 모르겠네요. 4개월 후 제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거리에서요. 그 여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잘렸고 옷도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거리를 두고 마주 섰습니다. 안녕. 아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응. 저는 그 이상 말할 게 없었어요. 나 치료받고 있어. 심리치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내가 누구인지 찾으려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응원해야 할까요? 무시해야 할까요? 둘 다 어색했어요. 잘 됐네. 제가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에 대한 소식을 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6개월을 넘어갔어요. 검사는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고 장인어른의 변호사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법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처가의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전직 교수 사건 관련 증거 조작 의혹. 추가 혐의. 장인어른이 경찰에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결국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다가 더 큰 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기사를 읽고 있을 때 저는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수심 같은 감정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끝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천천히 빛을 보고 있었던 거죠. 5개월 후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나요? 결혼 1년 후부터요.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저는 모든 걸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느꼈던 불안감부터 아내의 외출 패턴, 처가의 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한 기록들까지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다른 한쪽에 앉은 장인어른은 제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입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장인어른이 외쳤어요. 그건 학문적 연구였을 뿐입니다. 딸의 감정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증인의 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끝났을 때 제가 느낀 건 여전히 공허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사가 증거를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유리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항소까지 고려하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1년. 그건 제게 있어서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짧은 시간일까요? 제 삶이 완전히 부서진 지 이미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떠난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을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방은 언제까지 비어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어 있을까요? 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최종 판결은 장인어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제 마음은 뜻밖의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승리감도 아니었고 복수감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끝이 나는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판결 후 법정을 떠날 때도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분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항소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나갔죠. 기소된 다른 몇몇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소송을 유지하고 있었고 재단의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처음처럼 호기심 어린 시선은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직장인으로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게는 특별할 것도 주목받을 것도 없는 일상이 필요했거든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처음 1년은 그 공허함에 적응하는 데 걸렸어요. 빈 시간들이 제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던 밥상, 함께 앉던 소파, 우리가 나눴던 침묵들. 모든 게 사라졌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6개월 전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가 권했었어요.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피해자고 그 남자도 피해자인데 제가 무슨 치료가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어요.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신뢰를 받았고 관찰당했고 감정을 이용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손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처음 치료에서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서서히 저는 말을 시작했어요.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뎌졌습니다. 모든 감정이.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극심한 충격을 받으면 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차단합니다. 6개월간의 치료를 통해 저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깊은 신뢰를 갖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타인을 만날 때 공포감이 줄어들었어요. 3개월 전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번호는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조종당했던 거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가 저를 추적했거든요. 시간, 장소, 심지어 뭘 입을지까지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남자가 감사를 표했어요. 하지만 제게 그 감사는 복잡한 감정을 안겨줬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아내도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거고 모두가 각자의 지옥을 살고 있었을 거니까요. 어쨌든 그 통화는 짧았습니다. 한 달 전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신치료시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깨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썼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누구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많은 감정들이 사실 제 감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진정한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미안합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어요. 현재 저의 삶은 어떤 모양일까요? 명확하게 말하자면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의 완전한 파괴 상태도 아닙니다. 어딘가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도 있었고 승진의 기회도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월급을 받고 매월을 견딘다는 느낌이랄까요.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생겼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특별히 자기계발 서적이 아닌 그냥 이야기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읽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뭔가를 견디고 있다는 거요. 누군가는 질병을, 누군가는 가난을, 누군가는 외로움을요. 2개월 전 저는 다시 한번 처가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집 전체가 마치 방치되어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항소 사건을 위해 변호사와 자주 만나야 했기 때문에요. 그 집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무너져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제 마음도 비슷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좋아질까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좋아진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새로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작은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걸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의심 뒤에 진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들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쉽게 조종당할 수 있고 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아내를 추적하는 순간,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 모든 순간에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선택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것보다는 눈을 떴을 때의 고통이 낫다고 믿습니다.